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5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씩 다 있었는데요. 호재를 인식을 한 거죠. 그죠? 악재보다는 호재를 인식을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악재는 뭐가 있었죠? 그 CPI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건 인식되지 않은 거죠. 그죠? 호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연준이 생각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죠?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옳은 걸 보니까 그게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한 듯해요. 물론 이 설명도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지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젯밤에 또 금리는 올랐거든요. 금리 오른 걸 보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또 뭐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장은 일단 좋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건 이제 뭐 저만의 관점에 따른 좀 어떤 그죠? 금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저만의 관점에 따른 설명인 거고, 어젯밤 사실 시장이 오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그죠? 진짜 이유는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상승 목표치를 어떤 분석가가 높게 잡으면서 테슬라가 10%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올랐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좀 약했죠. 예를 들면 애플, 엔비디아는 좀 서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과 엔비디아가 서운하면 뭐합니까? 한쪽에서 큰 종목이 10% 오르고 있으면 오르는 거죠. 그죠? 네. 사실상 어젯밤에는 제가 물론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오르는 것도 좀 제한적으로 좀 오르긴 올랐어요. 보시면은 조금 이따 볼 거지만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등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도 있어요. 그죠? 수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 CPI가 이제 지금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악재로 일단 상방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상방이 제한되는 데 많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부터 계속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상승이 제한되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반등을 끝내고 하락 전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오르긴 오르지만 상승도 제한되고 하락도 제한되고 하여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테슬라가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죠? 네,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어젯밤 시장은 오른 거고요. 사실상 테슬라가 신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도 부담스럽죠. 얘도 지난번 어떤 그런 이 전고점 자리들이 일단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선을 넘어가진 못한 거라서 얘도 일단 부담스럽죠. 테슬라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도 결과적으로 앞으로 정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넘어야 되는 거죠. 대충 긋겠습니다. 여기 있는 추세선, 이걸 넘어가야, 그리고 이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 추세선을 이걸 극복을 해야 얘도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잘할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유럽 증시 좀 보자면은,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르다 말았죠.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꼬리가 잔뜩 달리는 이런 모습으로 상방도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좀 보자면은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죠? 그냥 깔끔하게 올랐어요. 깔끔하게 올랐는데 확실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붕괴됐던 그 중요한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중요한 저항까지 터치했어요.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온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딱 보니까 악재가 나와갖고 시장이 하락 전환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끄고 자버렸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이날이었거든요.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수요일 아침,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밤 11시에 제가 그냥 빨리 컴퓨터 끄고 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15,460 정도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중요한 저항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도 조금 제한적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싸움이 계속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살펴봤고요.
S&P는 뭐 조금 약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하여튼 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단 반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중요한 전고점 자리들을 다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인데 역사적 고점 앞두고 이렇게 싼 고점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어젯밤에 달러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죠? 예,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하여튼 급등에 따른 피로 감소와 필요한 그런 구간인데, 네, 그런 피로 감소화가 필요한 구간인데, 이 피로 감소화 잘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조정 진행 중이고, 또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져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되돌리는 건전한 조정이라 보여지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조금 올랐습니다. 예, 금리 보시다시피 조금 올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이미 요날 올라온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조정이 지나치게 좀 강했죠. 지난번에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그런 반대, 그런 어떤 이거에 대한 소화 과정을 지금 여기서 거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요까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이 여기서 일단 한번 주춤한 거예요. 이까지 빠지지 않고 한 여기 정도까지 빠지고 올랐더라면 이미 정고점일 텐데 지난번에 빠질 때 여기까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서 지금 한번 좀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여기서 한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멋지게 잘 쉬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 여기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지금 잘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라면은 지금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하는 데는, 전고점 여기를 돌파한 척 하는 데는 일단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거이죠.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소화를 잘하는 모습이면은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점이 이제 제가 어떤 하방을 계속 포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죠? 물론 뭐 증시가 어딘가 고점을 못 넘고 있는 게 가장 큰 하락 베팅의, 하방 베팅의 이유지만 이제 그 증시를 둘러싼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런 배경이라는 거죠. 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증시의 악재 아니냐. 근데 금리의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자리가 금리의 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야기할 수 없어요. 금리의 고점이 나왔다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그 수요일날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어젯밤에 국제유가도 고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직 뭐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항이 잘 누적되는 그런 정석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저항 누적은 별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 지난번에 이 급등에 대한 이 피로감을 그냥 기간 조정으로 너무나 멋지게 잘 소화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뭐 금리가 오르는 것일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증시 주변에 좀 부담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가 올라가면 증시는 올라가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중요한 데를 넘어가야 가는 건데 아직 중요한 데를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일단 현실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 잘 보자라 말씀드렸죠. 2년물 금리는 아직도 여기서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젯밤에 이제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수요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하면서 3년물 금리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2년물이니까요. 살짝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얘도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잘 봐야 된다고요. 그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나와가지고 연준이 그 생각을 바꿔 쓸 수 있다. 과소 인상보다는 과대 인상이 낫다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2년물 금리가 여기 정고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뭐 닉 팀이라고 쓰고 뭐고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직도 이 고점 돌파 한착에 대한 도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뭐 미국 증시는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저기 러셀 지수는 의미 있는 지지력이 일단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젯밤에 양봉은 살짝 나오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코스피 지수와 이게 연관이 있는 지수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일단 뭐 직전 저점 자리인데 별로 일단 의미 있는 그런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러셀은 위험해 보입니다. 이 정도 모습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제 좀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깜빡한 건데요. 일본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그 물가가 오르면 금융 완화를 해제한다라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우에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일본 증시가 좀 철렁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본도 뭐 긴축 우려 뭐 그런 게 어젯밤에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나왔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금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은요. 일본 금리는 어제 많이 오르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렇게 대충 박스권 혹은 뭐 정고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 넘어갔으니까 레벨업이죠, 그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레벨업을 했고요. 이게 이제 레벨업을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사실상 이제 그 2년물 국채 금리와 비슷한 의미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미국 2년물과 비슷한 금리요. 미국 2년물 금리와 비슷한 의미요. 그러니까 뭐 위에다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긴축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얘가 레벨업을 어제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이 긴축 우려, 일본에 대한 긴축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죠, 그죠?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테니까 이런 것도 일단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일본 증시만 빠졌지만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긴축 우려들이 살아는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다 죽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잠시 좀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어서 금리에 주목을 안 해줘서 그렇지 여전히 금리도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른 기사 하나 좀 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 가능성 커졌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셧다운 이슈가 있긴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아만 놓자고요. 미국 의회가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은 오는 30일인데 이거 30일을 넘길 경우 셧다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만 있자고요. 이럴 수 있다 정도만 일단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셧다운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래저래 금리가 높아질 만한 이유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직 금리 상승이 끝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 지난번에 금리가 많이 빠졌던 것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좀 다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일단 안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지표들 좀 몇 가지 좀 볼까 합니다. 여기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볼까 해요. 국제유가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국제유가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여기 차트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국제유가는 이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원유 재고는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그런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겠죠, 그죠? 하필이면 미국 원유 재고도 최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좀 살펴봤고요. 굉장히 낮은 재고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의 원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충. 하여튼 뭐 중국의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오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지금 세상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미국의 자산을 사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외국 자산 보유 규모인데 그게 늘지 않고 있죠. 근데 국제유가는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돈 벌어도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많이 들고 있냐를 알아봤는데 미국 국채 보유량이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미국 국채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금리가 오르는 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3년물 국채 금리 3년물 국채 입찰했는데 수요가 부진했다라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금리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중국도 미국 국채 안 사주지, 러시아도 미국 국채 안 사주지, 사우디도 국채 안 사주지. 지금 미국 국채 사주는 주체가 잘 없단 말입니다. 그죠? 부담이 되고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다른 데이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미국 국채와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의 수익률 스프레드입니다. 네, 보시면 수익률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저 스프레드가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줄어든 거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례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금리로 지금 돈을 끌어쓰고 있는 거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너무 부담스러운 이자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둘 다 해당하든가. 그죠? 하여튼 뭔가 지금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채권 시장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미국 국채에 비교할 만큼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은 안 망한다라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튼튼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슬슬 늘어나고 있어 부담인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오히려 시장 전체 기업들의 이 이자 부담 자체는 좀 줄어들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매우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얼마나 독특하냐를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데이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2010년 이후에 다시 한번 나타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죠? 지난 한 10몇 년간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요까지 살펴봤고,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이 비싸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S&P의 수익률과 또 미국 국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만큼 주식시장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 밸류에 부담이 있다, 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데이터입니다. 하여튼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구간 안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빠진다,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거예요. 오를지 내릴지는 모른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정상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베어 스팁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시장이 안 좋게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이제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잡다한 이야기는 좀 끝내봤고요. 한국 증시 보자면은 오늘 딱 보니까 코스피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겠네요. 그죠? 코스닥이 박살이 나면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박살 나면서 이 돈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피난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좀 흐름이 좀 삐리하네요. 그죠? 별로 강하진 못하네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은 왕창 빠지고 코스피는 뭐 찔끔 오르거나 뭐 아니면 뭐 상승을 제한하는 뭐 그 하락을 제한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겠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7만 2천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뭐 7만 1천 원 선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뭐 제한된다면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급속히 시장이 이렇게 꺾인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7만 1천 원 정도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못 넘어가고 있다, 버벅버벅거리고 있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이닉스는 지난번 이제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이 많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좀 좋고 건강한 모습인데 연속적인 상승은 일단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보시면 쫙 옆으로 지금 이제 수평하게 모여 있죠. 이평선들이요. 5일선, 21선, 61선 쫙쫙쫙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얘도 이제 숨진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어제도 지지력 안 보였는데 하락하는 거 자연스럽고, 지지력 딱히 없으니까 뭐 하락하는 거 자연스럽고, 그리고 올라갈 때 텀벙텀벙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도 텀벙텀벙 떨어지는 게 뭐 자연스럽죠.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이제 좀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 상방을 제한하는 모습을 일단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여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근데 뭐 이대로 마감을 해야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간 오늘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힘을 뽐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일단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거 일단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340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죠? 하여튼 이래저래 그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갭상승 출발해갖고 지금 음봉이더라도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진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여기가 직전 저점이죠. 여기 붕괴되면 코스닥도 본격적으로 큰일 날 수 있는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붕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지금 에코프로 친구들이 저렇게 4, 5% 정도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직 안 빠지고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싸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코스닥 대폭락으로 가는 거고, 근데 뭐 딱히 뭐 그럴까 싶습니다. 그냥 일단 뭐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막 10% 막 이상 막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싶냐는 거죠. 설마 그게 오늘이겠냐 설마 그게 오늘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별일 없겠지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환율은 보시다시피 하락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이 둔화되고 저항을 누적시키더니 하락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하락도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양봉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구간입니다. 상승도 제한적, 하락도 제한적, 뭐든지 다 일단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